2026년 7월 4일 바르셀로나 뚜르드 프랑스의 첫날 가장 먼저 옐로우 저지를 입은 선수는 요나스 빙게고르였습니다. 비스마 리서바이크 기록은 21분 47초. 숫자만 보면 간단합니다. 비스마가 가장 빨랐고 빙게고르가 결승전을 가장 먼저 넘었죠. 포가차보다 12초 앞서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에서 가장 빠른 기록은 언제나 가장 복잡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빙게고르는 정말 혼자서 이겼을까요? 옐로우 저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옐로우 저지를 만드는 사람은 한 사람만이 아니죠.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요나스 빙게고르가 얼마나 빨랐는지가 아닙니다. 왜 7명의 선수가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힘을 썼는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팀 타임 트라이얼은 사이클에서 가장 힘들고 이상한 경기 중 하나죠. 모두가 같이 출발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2026년은 마지막 한 명의 기록이 중요하죠. 누군가는 바람을 맞습니다. 누군가는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누군가는 코너 앞에서 대열을 정리를 하고 누군가는 마지막 언덕 전에 자신의 힘을 다 쓰고 사라지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모든 시간 위에서 결승선을 넘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한 명이 흔들리면 한 명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열 전체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팀 타임 트라이얼은 속도의 경기이면서 동시에 신뢰의 경기입니다. 앞사람의 받기를 믿어야 하죠. 옆사람의 호흡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남겨둘 리더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로만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간격, 정확한 교대, 말하지 않아도 빠져야 할 순간을 아는 판단. 비스마는 그 믿음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간격으로, 교대로 마지막 언덕 앞에서 이번 스테이지에서 증명을 했죠. 그 중심에는 빙게고르가 있었습니다. 2024년 큰 사고를 넘기고 돌아왔죠. 다시 출발선에 섰고 뚜루를 달렸고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과 다시 세계 중심에 선다는 것은 다릅니다. 몸은 출발선에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2026년 그는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옐로우 저지는 단순한 복귀 장면이 아닙니다.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한 날, 그리고 그 믿음을 팀이 함께 증명한 날이었죠. 비스마에는 8명이 있습니다. 빙게고르, 아피니, 아미레일, 캄파나르츠, 하게네스, 조겐슨, 세쿠스, 그리고 피간졸리까지. 이 이름들을 그냥 지나치면 승리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몇 초 동안 앞에서 끌었는지 그게 아니죠. 왜 그들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는가? 왜 자신의 이름보다 팀의 시간을 먼저 선택을 했는가? 그 답은 팀워크보다 더 안쪽에 있습니다. 서로를 믿게 된 시간들이죠. 피간졸리에게 이번 뚜르드 프랑스는 첫 출전입니다. 첫 뚜루, 첫 스테이지, 그리고 첫 팀 타임 트라이얼. 하지만 그는 구경하러 온 선수가 아니죠. 신인이 대열 안에서 흔들리면 그건 한 선수의 실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시간이 손실이 됩니다. 그는 비스마에 오기 전 같은 이탈리아 선수인 이파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파니 선수의 대답은 오히려 단순했죠. 비스마는 하나의 큰 가족 같은 팀이라고. 그 말은 바르셀로나에서 결과가 되었습니다. 피간졸리는 첫날 가능성 있는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빙게고르를 언덕 앞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선수였죠. 그리고 하게네스는 비스마 개발팀으로 시작해서 공들여서 키워온 선수입니다. 진정한 자덕이 이런 모습일까요? 캄파나르츠는 너무 호감형 선수죠. 경험이 풍부한 선수입니다. 이런 경기에서 경험은 더 빨리 달리는 힘만이 아닙니다. 팀이 무너지지 않게 짠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미레일은 조용히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리더가 마지막까지 남을 수가 있죠. 팀 타임 트라이얼에서 앞사람의 받기를 믿는다는 건 그의 다리만 믿는 일은 아닙니다. 그의 판단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쿠스와 조겐슨. 두 선수는 누군가의 뒤에서만 서는 선수들은 아니죠. 쿠스는 자신의 이름을 산에서 남길 수가 있는 선수이고 조겐슨도 이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더 중요합니다. 약해서 돕는 것이 아니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은 팀을 위해서 달리는 것. 어떤 선수들은 공격으로 강함을 증명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는 참는 방식으로 강함을 증명을 하죠. 마지막 구간에서 조겐슨과 피간졸리는 빙게고르를 언덕 앞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빙게고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힘이 남겨준 이 힘을 결과로 바꾸는 것. 셀로나의 코스는 비스마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반 평지는 팀의 힘을 물어봤죠. 도심에서의 코너는 팀의 호흡을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언덕은 리더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죠. 비스마는 그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뚜르드 프랑스가 시작되기 전 비스마 공식 채널을 통해 타임 트라이얼 수트 제작 과정을 공개를 했죠. 수트의 원단, 선수의 자세, 그리고 반복되는 테스트, 작은 수정, 다시 주행. 스테이지 1의 승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였죠. 하지만 2026년 뚜르드 프랑스, 이제 시작입니다. 빙게고르가 옐로우 저지를 입었지만 마지막 어필만 보면 가장 빨랐던 선수는 단연 포가차입니다. 1분 21초. 램코도 빙게고르보다 빠른 시간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뚜르드 프랑스는 첫날부터 아주 흥미로워졌습니다. 스포츠는 결과를 보여주죠. 누가 이겼는지, 몇 초 차이였는지, 누가 옐로우 저지를 입었는지. 하지만 오래 남는 것은 그 결과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주 가장 앞에 선 사람만 기억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한 사람이 앞에 서기까지 누군가는 먼저 바람을 맞아주고 조용히 또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는 팀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먼저 비워줍니다. 결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함께 버틴 시간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죠. 믿어준 사람, 같이 달려준 사람, 말없이 끌어준 사람. 2026년 뚜르드 프랑스에서 또 어떤 서사가 쓰여질지 기대가 되네요.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쌓인 사람과의 시간이 어느 하루 하나의 기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졌습니다. 앞에는 22살의 멕시코 선수 아이작 델토로, 그 뒤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 타데이 포가차. 그런데 두 선수는 서로를 앞지르기 위해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몇 미터, 세계 최고의 선수 포가차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죠. 한 번만 더 밟으면 스테이지 우승은 아마 그의 것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포가차는 델토로를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테이지 2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2026년 뚜르드 프랑스의 진짜 승부를 위한 하나의 빌드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젊은 동료에게 결승선을 건넨 장면. 포가차는 왜 그 순간을 이기지 않고 동료에게 양보했을까요? 포가차는 그 누구보다 공격적이고 승리에 목말라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양보로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인정이 있었고 계산이 있고 팀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결승선 앞에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델토로와 포가차의 이야기도 이미 그보다 훨씬 먼저 시작이 되었죠. 델토로가 UAE에 합류를 하고 첫 훈련 캠프를 마쳤을 때 포가차는 이 어린 선수를 보고 이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델토로를 대단한 선수라고 평가를 했죠.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아직 뚜르드 프랑스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어린 선수 안에서 가능성을 본 것이기 때문이죠. 포가차는 결승선 앞에서 갑자기 델토로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훈련하면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자전거 위에서 그가 어떤 선수인지 보고 있었죠. 델토로가 어떻게 훈련에 임하는지, 팀 안에서는 어떤 표정을 짓고 선수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포가차는 그 시간들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델토로 자전거 여정은 멕시코 바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선수가 자신이 출발한 곳을 등에 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 결승선을 넘은 장면입니다. 그의 뒤에는 멕시코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그가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2에서 더 중요한 건 포가차가 그를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입니다. 델토르는 포가차를 어려운 대선배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가차를 친구 같은 존재로 표현을 하죠. 자신이 포가차를 자주 귀찮게 하고 둘이 함께 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린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 앞에서 마냥 얼어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난치고 웃고 말을 걸 수 있다는 것. 그건 둘의 관계가 단순한 위계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한 팀은 무거운 표정만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장난과 웃음 속에서 강한 팀이 만들어지죠.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서로에게 마음의 거리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가차는 델토르에게 우승하는 방법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전거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압박 속에서도 웃는 방법, 세계 최고라는 무게를 지고도 자전거 위에서 행복할 수 있는 법. 델토르는 포가차처럼 많이 이기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먼저 포가차처럼 자전거 위에서 행복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존경은 기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사람의 태도에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2026년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2, 그 관계는 몬주익 언덕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완성됩니다. 몬주익 언덕,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이름은 낯설지가 않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 감독은 이 언덕을 오르며 승부를 걸었습니다. 가장 힘든 구간에서 앞으로 나갔고 결국 한국 마라톤 역사에 남을 금메달을 만들어내셨죠. 몬주익은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34년 뒤 같은 이름의 언덕에서 또 한 명의 젊은 선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마라톤이 아니라 사이클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같습니다. 가장 힘든 언덕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가? 스테이지 2의 마지막은 결코 조용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리들 트랙의 스켈모즈였죠. 마지막 2km 안쪽에서 그가 먼저 승부를 걸었고 순간 경기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누가 따라갈 것인가? 누가 기다릴 것인가? 누가 이 공격을 막을 것인가? 그때 앞으로 나온 선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 보이는 델토로였습니다. 그는 뒤를 보며 포가차의 위치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스켈모즈를 잡아냈습니다. 그 탄력을 이용해 델토르는 포가차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페달을 힘차게 밟았습니다. 뒤에는 포가차가 있었죠. 그리고 렘코와 빙게고도 함께 있었습니다. 렘코는 언제든지 짧은 오르막에서 폭발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빙게고는 전날 팀 타임 트라이얼 승리로 옐로우 저지를 입은 선수죠. 그리고 포가차는 이 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델토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라이벌들을 봤고 종합 우승의 흐름을 봤고
이 하루가 남은 3주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포가차의 선택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델토로에게 길을 열어주고 라이벌들에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침내 델토르는 승리를 얻었죠. 포가차 또한 보너스 타임을 통해서 시간을 찾았습니다. 빙계고는 옐로우 저지를 지켰지만 그 차이는 줄어들었죠. 이건 아름다운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냉정한 장면입니다. 포가차는 스테이지 하나를 내려놓았지만 뚜루 전체 흐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포가차가 델토로에게 건넨 것은 스테이지 우승 하나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보내는 인정이고요. 너는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선수에게 이 말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팀 안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선수들은 달라지죠. 고통을 견디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델토로가 기대가 됩니다. 뚜루의 긴 산악 구간에서 포가차를 위해 달려야 할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다리를 움직이는 건 팀의 전술만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결승선 앞에서 포가차가 자신을 먼저 세워준 기억, 그 기억이 마지막 한 번의 페달을 더 밟게 만들 겁니다. 포가차가 나를 믿어줬다. 그가 나를 인정해줬어. 이제 내가 그를 위해서 달릴 차례다. 사람은 체력과 전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전날 스테이지 1에서 비스마는 강한 팀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8명이 한 사람을 위해 달렸고 빙계고는 옐로우 저지를 입었죠. 이미 완성된 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2에서는 UAE에 있는 다른 방식의 팀을 보여줬습니다. 완성된 팀의 결과가 아니라 강한 팀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포가차는 델토로에게 승리를 하나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하루의 결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남은 뚜루에서 델토로가 포가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할 순간이 온다면 그의 몸은 이 장면을 기억할 거니까요. 결승선 앞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자신을 앞세워준 순간 그것은 전술이면서 동시에 큰 그림이었습니다. 비스마가 강한 팀의 결과를 보여줬다면 UAE는 강한 팀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2026년 뚜르드 프랑스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팀은 선수의 명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팀은 누군가를 믿어준 기억으로부터 강해집니다. 35도. 솔직히 이 온도에서 30분만 운동해도 녹아내립니다. 운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숨은 답답해지고 몸은 금방 무거워지죠. 물을 마셔도 갈증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을 때야 알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더웠구나. 그런데 선수들은 이 더위 속에서 195km를 달렸습니다. 그냥 달린 것도 아니죠. 산을 넘고 BA를 나가고 어택에 반응하고 팀을 위해 앞에서 끌면서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모든 힘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2026년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3 오늘도 역시 UAE 팀은 강력했습니다. 아이작 델토르는 어제 받은 승리를 오늘 바로 보답을 했죠. 하지만 저는 오늘도 다른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통인데요. 선수들은 물통을 계속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시고 머리에 붓고 몸에 뿌리고 또 다음 물통을 받았죠. 톰 피드콕은 이날 펠로톤이 10,000개 정도의 물통을 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10,000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숫자는 스테이지 3의 고통을 설명해 줍니다. 그만큼 더워서 몸이 타들어갔고 선수들은 계속 몸을 식혀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생존 본능이라고 할까요? 프로 선수들은 더위를 그냥 참고 달리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계산하고 계속 몸의 상태를 확인을 하죠. 물통에는 그리고 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땀으로 빠진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해질도 있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탄수화물도 넣고 에너지 젤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죠. 포가차는 경기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요. 30분마다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더위에서는 배고픔을 느낀 뒤에 먹으면 듣습니다. 갈증이 심해진 뒤에 마셔도 늦죠. 그래서 선수들은 느끼기 전에 에너지를 섭취하고 몸에 물을 뿌리면서 더위를 식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은 선수들이 히트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운 환경에 몸을 미리 적응시키고 단련하는 훈련이죠. 더운 날에도 심박이 빨리 오르지 않고 헤모글로빈 효율이 더 좋아지도록 몸을 더위에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히트 훈련을 했다고 해서 더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스테이지 3가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선수들은 더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고통을 덜 느끼는 사람도 아니죠. 그들은 그 고통이 올 것을 알고도 출발선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먹고 마셔도 몸이 쓰는 에너지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이날 공개된 주행 데이터를 보면은 리더보다 도움 선수들의 에너지 소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UAE 팀의 플로리아는 약 6,200칼로리를 소비한 것으로 기록이 됐고 비스마의 조겐슨도 약 5,900칼로리 가까이 쓴 것으로 나왔죠. 반면 포가차의 소비량은 약 3,300칼로리였습니다. 물론 이 숫자만으로 누가 더 고생했다, 누가 덜 고생했다
말하기는 어렵죠. 체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의미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리더가 마지막에 힘을 쓰려면 누군가는 그 전까지 더 많이 힘을 써야 한다는 것. 앞에서 바람을 맞는 선수는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물통을 받아오고 주변을 살펴야 하고 위험한 순간에 앞에 서고 리더가 공격할 수 있도록 그 위치까지 데리고 가야 하죠. 도움 선수의 칼로리는 그냥 운동량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몸을 먼저 내어준 기록인 거죠. 우리는 마지막에 포가차가 뛰어나가는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나오기 전 이미 누군가는 수천 칼로리의 에너지를 쓰면서 포가차를 그 자리까지 데리고 온 거죠. 그게 바로 사이클링입니다. 한 사람이 가장 빛나는 순간 뒤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사라져 있습니다. 이날의 더위는 체감은 35도를 넘었고 남유럽 전체는 40도에 가까운 폭염과 산불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3의 마지막 구간은 관중 없이 치러졌죠. 산악 피니쉬는 원래 수많은 광중으로 항상 북적입니다. 도로 양옆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선수의 이름을 외치고 선수 바로 옆에서 같이 달리기도 하죠. 그 함성이 뚜르의 산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산불의 위험 때문에 마지막 구간에서 관중을 통제해버린 거죠. 홍보 차량도 관중의 함성도 축제 같은 분위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은 정말 참 많은 것을 바꿔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은 것은 열기와 숨소리였죠. 지금 선수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옆에 동료와 끝까지 버텨야 하는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보통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집니다. 오늘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아직 뚜르는 초반이다. 지금 옐로우 저지를 가져오면 앞으로 계속 지켜야 한다. 이 더위에서 팀이 희생하면 나중에 그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뚜르드 프랑스는 하루짜리 경기가 아니잖아요. 3주 동안 누가 강한지를 겨루는 경기면서 누가 가장 늦게 무너지는지를 겨루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브레이크어웨이를 내보내주고 팀에 힘을 남기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도 충분히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런데 포가차는 오늘도 역시 계산적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길 수 있다면 오늘 이긴다. 바로 이런 선수죠. 그래서 우리가 포가차를 좋아하고 계속 보게 되는 아마 이유일 겁니다. 가끔은 너무 많이 이긴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포가차가 움직이면 또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로 가는 길, 화면은 자연스럽게 포가차와 빈게고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세쿠스와 아이작 델토로. 세쿠스는 경기 초반 낙차도 있었죠. 낙차 이후에 그는 다시 대열로 돌아왔고 마지막을 위해 빈게고 앞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도메스티크의 일이죠. 자신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리더의 하루를 지켜내야 하는 것. 그리고 반대편에는 델토로가 있습니다. 하루 전 포가차의 인정을 받은 젊은 신성. 세쿠스는 낙차 이후에도 빈게고를 위해서 끌었고 델토로는 어제 받은 믿음을 오늘의 헌신으로 돌려줬습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저는 이 장면이 좋았습니다. 두 리더가 싸우기 전에 두 팀원이 먼저 자기 몸을 내어준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더 두고 봐야겠지만 도메스티크 경쟁에서는 델토로가 조금 앞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뒤에야 포가차의 마지막 200m가 나왔습니다. 포가차가 움직이는 순간 레이스는 이미 많은 것을 지나온 뒤였죠. 만 개의 물통이 비워졌고 얼음은 녹았고 앞에서 끌던 선수들은 한 명씩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쌓인 뒤에야 포가차의 마지막 가속이 나왔죠. 그래서 스테이지 3를 포가차가 또 이겼다 로만 끝내기에는 길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스포츠를 숫자로 봅니다. 몇 초 차이였는지, 누가 옐로우 저지를 입었는지, 누가 몇 와트를 냈는지, 누가 몇 칼로리를 썼는지. 숫자는 분명 많은 것을 말해주죠. 하지만 숫자가 끝내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도로 위에서 물통을 나누어주던 손, 리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팀원, 그리고 마지막 리더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페달을 놓지 않는 동료. 스테이지 3는 포가차가 이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한 사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장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3. 오늘의 승리는 포가차의 이름으로 남겠지만 그 길 위에는 만 개의 물통과 먼저 타버린 팀원들의 시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승리의 무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4는 브레이크어웨이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날이었습니다. 코스도 그랬죠. 완전한 평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GC 라이더들이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스테이지도 아닙니다. 4개의 어필, 그리고 마지막에는 긴 내리막과 굴곡진 길이 이어지는 코스. 스프린터 팀이 끝까지 통제하기에는 부담스럽고 GC 팀이 모든 걸 통제하기에는 아직 뚜르는 1주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날 포가차와 UAE 팀은 스테이지 3에서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썼죠. 그래서 UAE 입장에서는 스테이지 4에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판단을 했습니다. 팀 오디오에서도 옐로우 저지를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있었죠. 앞으로 레이스를 생각하면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BA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팀과 선수들도 모두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BA가 예상된 날이라고 해서 BA에 나가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앞에 나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후반부터 많은 힘을 써야 하죠. 누가 같이 나갈지도 봐야 하고 그 안에 너무 강한 선수가 있으면 펠로톤이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나간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열에 9번은 잡히고 맙니다. 하필이면 그날 하루는 그냥 힘만 쓰고 끝나버리는 허무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BA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박입니다. 그래도 선수들은 이 1%의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혹시 모른다. 오늘은 끝까지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BA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스테이지 4는 그 생각을 가진 선수들이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34명의 BA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34명,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 안에는 각자 다른 이유로 앞에 나간 선수들이 있습니다.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는 선수, 팀을 위해 움직이는 선수, 종합 순위를 끌어올리고 싶은 선수. 스테이지 4에서 그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한 팀은 바로 리들 트랙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매직 페더슨에게는 언덕을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에게는 팀과 캡틴 아메리카 퀸 시몬스가 있었죠. 퀸 시몬스는 페더슨이 결승선을 가장 좋은 위치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데리고 갔고 팀원들은 펠로톤을 확실하게 통제했습니다. 결국 페더슨은 스테이지 4 우승, 퀸 시몬스도 2위에 들어오며 리들 트랙의 저력을 보여줬죠. 스테이지 우승만 놓고 보면 이날의 주인공은 페더슨과 리들 트랙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바로 우노 X팀의 포르스테인 트레인이 옐로우 저지를 입는 장면인데요. 트레인도 34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옐로우 저지의 주인공으로 봤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BA는 늘 그렇죠. 처음에는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뒤에서는 펠로톤이 따라오고 앞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죠. 누가 강한지, 누가 힘을 아끼고 있는지, 누가 먼저 치고 나갈지. 그 긴장 속에서 트레이는 계속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의 삶을 알고 나면 이 장면이 더 극적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는 자전거가 아닌 곳에서 자기 몸과 싸웠던 선수거든요. 2022년 5월 트레이는 스페인 네바다에서 우노 X 팀원들과 훈련 캠프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팀원들과 밥을 먹고 그날이 마침 13일의 금요일이라 농담을 했죠.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그 농담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훈련을 준비하러 방으로 돌아가던 순간 팀 닥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핑 테스트에서 HCG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다는 말이었죠. 선수에게 도핑 테스트의 이상 신호는 선수 커리어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는 일입니다. 도핑 양성 반응.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의심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레인의 신호는 약물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고 있던 이 위험 신호는 바로 보안함이었던 거죠. 선수를 의심하며 진행했던 검사가 오히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신호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팀원들과 농담을 하며 밥을 먹던 선수가 몇 시간 뒤에는 자기 몸의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그 후 트레인의 훈련도 레이스도 자전거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끝은 아니었죠. 너무 늦기 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을 얻은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힘든 치료를 마친 뒤에 트레이는 도로 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복귀라는 말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데요. 몸이 회복됐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고통을 마주해야 하고 실패할 수 있는 하루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의 복귀는 다시 경기한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자기 몸을 믿어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몇 년 뒤 트레인의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4 그는 브레이크 어웨이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13일의 금요일에 받았던 그 전화가 몇 년 뒤 뚜르에서 노란색과 이렇게 이어질 줄을. 스테이지 4는 스테이지 3보다 더 더웠습니다. 더위는 계속 선수들을 괴롭혔죠. 우노엑스 팀카에서도 트레인에게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버텨라. 인생이 바뀌는 순간에도 선수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먹고 마시고 페달을 더 밟는 것. 트레인은 그렇게 버티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처럼 보였던 움직임이 점점 기회가 됐죠. 그리고 그 기회는 마침내 트레인의 어깨 위에 노란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트레인이 옐로우 저지를 입는 모습은 마지막 스프린터처럼 폭발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꿈인가 싶은 얼떨떨한 얼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옐로우 저지는 누군가에게 평생 닿기 어려운 꿈이죠. 트레인에게 그 옐로우는 더 복잡한 의미였을 겁니다. 한때 멈춰야 했던 사람이 다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낸 색이었으니까요. 트레인의 옐로우는 기록에 새기면서 누구든 다시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노엑스는 노르웨이를 기반으로 한 팀으로 사실 뚜루의 중심에 있는 팀은 아니죠. 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차근차근 시간을 쌓아오고 있는 팀입니다. 트레인의 옐로우 저지는 한 선수의 행운만으로 보이지는 않죠. 작은 팀이 오래 버틴 시간, 그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 위에 올라온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요즘 노르웨이 스포츠를 보면 정말 경사가 많아서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월드컵도 그렇고 이번 뚜르 드 프랑스도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 스포츠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해주죠.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암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졌지만 지금은 마라톤 풀코스를 달릴 정도로 건강해졌다는 사실이 스포츠에 더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4, 용감한 선수들이 BA를 통해 값진 승리를 가져갔고 포가차와 UA팀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때 멈춰야 했던 선수가 다시 도로 위로 돌아왔고 그가 붙잡은 하루는 옐로우가 되었죠. 스테이지 4의 옐로우는 가장 빠른 사람만의 색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증명한 밝고 선명한 희망이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5. 드디어 스프린터들의 날이 왔습니다. 앞선 며칠 동안 스프린터들은 계속 기다렸죠. 더위도 오르막도 BA도 지나왔습니다. 스프린터에게 기다림은 경기의 일부입니다. 하루 종일 체력을 아끼고 뒤에서 바람을 피하고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그리고 마지막 스프린트. 그 짧은 순간을 위해 계속 참고 또 참죠. 우리 눈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앞으로 나갈지, 누구 뒤에 붙어야 할지, 언제부터 스프린터를 시작할지. 그렇게 시작된 레이스는 GC팀에겐 달콤한 휴식을, 스프린터 팀에겐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게 했죠. 그런데 이 선수는 시작과 동시에 뛰쳐나갔습니다. 로또 인터마르체 팀의 밥티스트 베이스트로퍼. 승리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스프린터 팀들이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죠. 펠로톤은 계속 속도를 올릴 것이고 결국 잡힐 텐데 베이스트로퍼는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는 BA를 감행했습니다. TV에 오래 나와서 스폰서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4년 전만 해도 프랑스 해군 선박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 불과 1년 전에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자전거로 태국 여행을 하는 영상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랜드 투어와는 거리가 먼 선수였습니다. 외지의 낯선 길, 뜨거운 공기, 예상하지 못한 고생, 그래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 베이스트로퍼에게 자전거는 단지 기록을 내는 장비가 아니라 길을 만나고 낯선 곳을 지나고 자유로운 두 바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친구였죠. 그런 사람이 불과 1년 만에 기량을 끌어올려 뚜르드 프랑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 위에 혼자 BA를 나선 겁니다. 그러니 그냥 펠로톤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겠죠. 프랑스 마을을 지나고 길가의 관중과 눈을 마주치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을지도 모르는 그 무대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경기 이후 베이스트로퍼는 뚜르드 프랑스 대회에 경의를 표하고 내가 이 무대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기 위해 브레이크 어웨이를 감행했다고 밝혔죠. 스테이지 5에서 베이스트로퍼는 자신의 멧돼지라는 별명처럼 앞으로 꾸준하게 나아갔지만 아쉽게도 14km 정도를 남기고 펠로톤에 잡혔습니다. 그의 위대한 도전은 결과만 중시하는 세상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았죠. 베이스트로퍼가 잡히고 스테이지 5의 긴장감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가올 스프린트 피니시. 스프린트 피니시는 마지막에 가장 빠른 선수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60km를 넘나드는 속도에서 선수들의 바퀴는 촘촘히 붙어있고 서로의 어깨는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앞 선수의 움직임을 봐야 하고 옆에서 밀고 들어오는 선수의 동선도 읽어야 하고 도로 위의 장애물과 열리는 공간까지 동시에 판단해야 합니다. 로터리, 중앙분리대, 펜스, 관중, 도로 위의 장애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페달은 더 가열차게 밟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GC 라이더들에게는 굳이 스프린터 팀들의 몸싸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오늘은 시간을 버는 날이 아니라 사고 없이 지나가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스프린터 팀에게는 계속 집중하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방심하지 마! 집중해! 계속 위로 올라가! 누군가의 뒤에 있으면 편하겠지만 이 순간은 계속 앞으로 이동을 해야 하죠. 하지만 피니시에서는 뒤쪽이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양 옆에서 밀려오는 팀들 사이에 갇히게 되죠. 빠져나갈 라인이 사라지고 작은 접촉 하나에도 그대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시까지 5km 정도 남은 지점, 우측으로 휘어지는 길을 빠져나오는 순간 도로 위 기물이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로 지나갈 때는 그냥 중앙 분리대나 위험 구간 알림처럼 보이는 구조물이지만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사이클리스트들에게는 그건 피해야 할 벽입니다. 그 짧은 찰나 카자루랄 팀의 알렉스 모렐라르가 장애물에 걸리면서 넘어졌고 뒷다리던 선수들도 연쇄적으로 말려들고 말았죠. 이건 경기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선수의 안전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팀들이 준비한 계획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남은 선수들은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 다시 주변을 살피고 라인을 읽고 위험한 공간과 열리는 공간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잡 속에서 올라프 코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코이는 원래 비스마에 있던 선수였어요. 하지만 더 많은 기회, 더 분명한 역할, 자신의 스프린터 능력을 보여줄 팀을 찾아서 올해 데카트론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은 쉽지 않아 보였어요. 부상으로 몸은 올라오지 않았고 레이스 복귀도 늦어지면서 뚜르에 참가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프린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200m를 위해 하루 종일 기다리고 때로는 몇 달을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선수는 계속 준비하고 있던 거죠. 몸을 다시 만들고 자신감을 되찾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렇게 코이는 스테이지 5 피니시 라인을 가장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코이의 승리는 데카트론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살에 주목받는 젊은 리더 폴 세이샤스. 어린 나이기 때문에 주목은 사실 굉장한 부담감으로 찾아오죠. 그런 팀 리더에게 이번 코이의 승리는 부담을 나눠주는 승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가차, 빙게고, 램코, 델토로만 보이는 이 승부에서 뚜르드 프랑스가 앞으로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스테이지 5는 모든 스프린터들이 기다린 날이었지만 누군가는 기다리지 않고 BA를 나갔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길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베이스트로퍼는 뚜르 무대에 경의를 표하며 혼자 긴 길을 달렸고 코이는
길었던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 자신의 이름을 증명을 했죠. 스프린트는 짧습니다. 하지만 위험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자기 길을 찾아가는 용기가 들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게 맞는 길인가 수만 번을 고민하면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했을 뿐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 찾아올 찬란한 불꽃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승까지 43km. 아직 뚜루말레 정상도 남아있고 긴 내리막도 남아있고 가바르니로 향하는 마지막 오르막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포가차는 뒤를 한번 확인하고 곧바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6. 이날은 GC 배틀이 예상된 날이었죠. 포이디 투르말레 그리고 가바르니. 투르말레는 뚜르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인간을 시험해온 산입니다. 1910년 이 산이 처음에 뚜르에 등장했을 때 선수들은 자전거로 넘기에는 너무 가혹한 길을 마주했죠. 가장 먼저 정상에 오른 옥타브 라피즈는 대회 관계자들을 향해 살인자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 말 안에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인간이 자연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뚜루말레는 뚜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었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꿈을 잠시 내려놓았죠. 산은 늘 같은 곳에 자리했지만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운명은 매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선수들은 다시 투르말레 앞에 섰죠. 하지만 이날은 투르말레만 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투르말레를 지나 뚜르 역사상 처음으로 가바르니의 피니시가 만들어진 기념적인 날이기도 하죠. 가바르니는 거대한 자연 원형극장과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알려진 그랑 카스타드 가바르니가 있는 곳입니다. 투르말레가 인간의 고통을 시험하는 산이라면 가바르니는 그 고통을 지난 뒤에 마주하게 되는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테이지 6의 코스는 더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했습니다. 오늘의 승부는 투르말레에서 시작될 것이라고요. 스테이지 6가 끝나면 첫 휴식일까지 큰 산악 스테이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GC 라이더들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날이죠. 비스마는 초반부터 움직였습니다. 위성 라이더를 앞에 보내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계획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각자의 이유로 움직였습니다. 산악 포인트를 노리는 선수도 있고 브레이크 어웨이를 시도하는 선수 그리고 비스마의 계획을 그냥 볼 수 없었던 UAE도 있었죠. 비스마가 원했던 장면은 결국 끝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이스의 흐름은 UAE 쪽으로 넘어왔죠. 웰렌스, 그로스 샤르트너, 맥널티, 아담 예이츠, UAE의 리딩이 이어지자 그룹은 조금씩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경기 전에는 많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앞에 가고 누가 기다리고 어디에서 움직일지. 하지만 경사가 급해지고 호흡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결국 자기 몸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통 속에서도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는지. 투르말레는 그걸 묻는 산입니다. 정상까지 약 5km를 남기고 드디어 알젝 델토로가 앞으로 나왔죠. 그의 가속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빙계고도 떨어질 정도의 움직임이었고 그 한 번의 리딩으로 남아있던 선수들이 모두 떨어져 버렸죠. 델토르는 스테이지 2에서 포가차에게 받은 믿음을 1주차부터 아주 아낌없이 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델토르 이후 포가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결승선까지 43km. 뒷그룹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어 보이죠. 하지만 포가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투르말레가 허락한 사이클 신의 모습이었죠. 빙계고가 반응을 했지만 정상에서의 격차는 30초를 넘었고 가바르니에 도착했을 때 그 차이는 2분 42초까지 벌어졌습니다. 포가차는 경기 이후에 2023년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했죠. 완벽하지 않은 몸, 불안한 기억, 그리고 다시 마주한 투르말레. 그날의 고통은 아마 몸 어딘가에 남아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가차는 그 기억을 피하지 않았죠. 같은 산으로 돌아왔고 같은 고통을 다시 마주했고 이번에는 다른 답을 냈습니다. 포가차는 투르말레에서 자신의 기록을 2분 44초나 단축시키면서 자신이 진정한 뚜루의 옐로움을 확인시켜줬죠. 그 뒤에서 다른 선수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투르말레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투르말레의 신은 다른 선수들에게는 시련을 안겨주었죠. 빙계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포가차와 같이 달릴 수 없음을 확인한 날이 되어버렸죠. 내리막에서 격차는 더 벌어졌고 오히려 뒷그룹에 잡히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격차는 굉장히 커졌지만 아직 1주 차이인 만큼 앞으로 더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렘코와 리포비치 사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발견이 됐습니다. 둘은 같은 팀이지만 한 팀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렘코는 도움을 원했고 리포비치는 자기 흐름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이 장면은 포가차와 델토로의 호흡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사이클이 얼마나 인간적인 스포츠인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UAE의 호흡이 완벽했던 만큼 렘코와 리포비치의 불협화음은 차이가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리고 옐로우 저지 트레인.
스테이지 4에서 그가 옐로우를 입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암을 이겨내고 돌아온 선수가 뚜루의 중심에 선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투르말레는 그 영광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는 내리막에서 같은 팀 선수 뒷바퀴에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갈비뼈가 골절되며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잃으면서 옐로우 저지는 포가차에게 넘어갔죠. 하지만 트레이는 팬들을 향해 웃었습니다. 옐로우 저지는 사라졌지만 그가 보여준 태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이 모든 장면을 지나 포가차는 드디어 가바르니로 들어갔습니다. 뚜르 역사상 처음으로 피니시가 된 장소 가바르니. 투르말레에서 시작된 경쟁, 무너지는 호흡, 거친 내리막, 그리고 마지막 오르막. 선수들은 그 좁고 거친 세계 안에서 자기 한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바르니에 가까워질수록 선수들이 마주하는 풍경은 달라지죠. 숨이 끊어질 듯한 오르막 끝에서 선수들은 절벽과 폭포가 만든 거대한 자연 안으로 들어갑니다. 포가차는 그 역사적인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투르말레에서 경쟁자들을 넘었고 43km를 독주를 했고 23년의 기억을 넘어섰으며 가바르니나는 새로운 피니시에서 첫 승자가 됐습니다. 202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6. 포가차가 넘은 것은 투르말레 하나만이 아니었죠. 다른 선수들과의 격차, 2023년의 기억, 그리고 자기 안에 남아있던 의심까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뒤에야 그는 가바르니의 풍경을 가장 먼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넘고 있는 산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벽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풍경으로 가고 있는 길일지도 모르죠.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건 아직 만나야 할 풍경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직선 구간,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202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7. 선수들은 하루 전 피레네의 뚜르말레와 가바르니를 지나며 많은 힘을 쏟아냈습니다. 가바르니가 뚜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피니시였다면 아제모는 과거 순례자들이 구원을 향해 걸었던 고행의 길로서 뚜르에서 처음으로 출발 도시가 된 곳입니다. 스테이지 7은 산맥의 고행을 뒤로하고 보상과 휴식이 주어지는 평탄한 구간을 달려 파리 다음으로 뚜르 드 프랑스가 많이 찾은 도시 보르도로 향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스프린터가 이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리오 치포닐리, 에릭 자벨, 마크 카벤디시 등 역대 최고의 스프린터들이 승리를 맛본 장소였죠. 하지만 길이 평탄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무엇을 믿고 움직일까요?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한 선수는 스테이지 5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베이스트로퍼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그는 다시 펠로톤 앞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은 스프린트 피니시가 확실한데도 말이죠. 브레이커 어웨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이스트로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코스에는 그의 가족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았죠. 그는 펠로톤에 섞여 잠깐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가장 앞에서 156km를 달리며 가족에게 자기 방식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스트로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앞으로 나선 선수는 카자 로랄 팀의 야콥 오투르바였습니다. 오투르바는 체코 개인 타임 트라이얼 2위를 차지할 만큼 독주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요. 오늘처럼 평지가 이어지는 코스에 잘 어울리는 선수였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99%였지만 오투르바와 함께였기에 브레이크어웨이 승리를 기대해보기도 했습니다. 카자 루랄은 와일드카드로 초청을 받아 뚜르에 출전한 프로팀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펠로톤 안에서 달리다가 완주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부족해집니다. 왜 자신들이 뚜르의 초대를 받았는지, 어떻게 자신들을 이 무대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하는 거죠. 오투르바는 카자 루랄이라는 팀이 왜 이 무대에 초대받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두 선수는 서로를 의지하며 1%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달려나갔죠. 하지만 스프린터 팀들은 두 선수에게 큰 격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승선을 약 18km 정도 남기고 두 사람은 펠로톤에 잡혔죠. 하지만 모든 시도가 승리로 끝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팀이 누구인지 뚜루라는 무대에서 증명하기 위해 달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스테이지 7의 멋진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르도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또 다른 선수가 많은 고민과 고행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달 퀵스탯 팀의 팀 메를리에인데요. 메를리에는 스프린터 스테이지에서 항상 거론되는 우승 후보입니다. 하지만 강한 선수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메를리에의 2026년 시즌은 무릎 부상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에 나서지도 못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했지만 복귀 후 론데와 뚜르 오브 헝가리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렇게 메를리에는 다시 뚜르 드 프랑스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는 수다의 퀵스텝 CEO의 성적에 대한 강한 압박, 팀에서 기대하는 높은 기대도 함께 놓여 있었죠. 메를리에 역시 자신의 어깨에 너무 많은 압박이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3세의 베테랑입니다. 사이클 경쟁에서 앞으로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 뚜르는 스프린터들이 노릴 수 있는 스테이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회였던 스테이지 5에서 3위에 그쳤고 그의 리드아웃 팀원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반 레베르에도 뚜루를 포기하며 그의 부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부상으로 잃어버린 시간, 팀이 요구하는 결과, 점점 줄어드는 기회, 그리고 최고의 팀원이 남긴 빈자리. 메를리에는 보르도에 도착하기 전 자신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메를리에는 혼자 남겨진 것은 아니었죠. 파스칼 앵코르는 앞에서 그의 바람을 막아주었고 야스퍼 스투이베는 메를리에를 마지막 혼전에 입구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메를리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피니시가 다가오자 스프린터 팀들의 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알페신의 리드아웃이 앞으로 올라왔고 메를리에는 필립슨의 뒤에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길은 막혔고 다른 선수들이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그는 순간 어디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메를리에는 그 순간을 카오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가 열릴지 누가 먼저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상황. 계획했던 라인은 사라졌고 남은 건 본능적인 판단뿐이었습니다. 그는 원하던 위치도 계획했던 라인도 놓쳐버리며 포기하려고 했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싸워야 한다. 자신이 계획했던 것도 원했던 길도 놓쳤지만 그는 여전히 강한 마음과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메를리에는 빠르게 주변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찰나와 같은 순간 앞에 공간이 열린 것을 확인을 했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틈으로 자전거를 밀어넣으며 가속을 시작했고 보르도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결승선을 지난 뒤 그는 어깨를 털어내는 세리머니를 했죠. 부상, 팀의 압박, 줄어드는 기회, 친구의 이탈. 그동안 어깨 위에 쌓여있던 무게를 그 짧은 동작 하나로 털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 전 선수들은 피레네의 높은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메를리에도 보르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의 높은 산을 지나야 했죠. 피레네의 고행을 지난 뒤에야 보르도의 평지가 편안하게 느껴지듯 메를리에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뒤에야 그 짧은 세리머니 안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7 베이스트로퍼는 가능성이 없어도 가족을 위해 BA를 시도했습니다. 오투르바는 와일드카드 팀의 이름을 걸고 그 작은 가능성을 함께 했죠. 메를리에는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끝까지 싸웠습니다. 세 사람의 결과는 달랐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한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 어쩌면 우리는 길이 보여서 앞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거리 175km, 결승선까지 남은 거리 불과 1.5km. 하지만 그가 뒤를 돌아본 순간 펠로톤은 이미 바로 뒤까지 다가왔었습니다. 202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A 선수들은 베일게를 출발해 베르주라크로 향했습니다. 전체 거리는 180.4km. 두 개의 4등급 오르막이 있었지만 크게 변별력이 있는 언덕이 아니었기에 스테이지 7에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스프린터들의 승부가 예상이 됐죠. 그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하루 전 보르도에서 승리를 했던 팀 메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리는 그에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테이지 7에서 우승을 한 뒤 메를리에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자신을 경기장에 데려다 주며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던 친구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인 거죠. 승리의 기쁨이 남아있어야 할 시간에 그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테이지 8을 앞둔 메를리에는 마냥 기뻐 보이지는 않았죠. 출발선에 혼자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친구가 함께 서 있었을 겁니다. 경기 막바지, 경기는 예상대로 스프린터들의 경쟁으로 향해 갔습니다. 메를리에의 복잡한 마음처럼 마지막 구간에 놓여있는 복잡한 코너를 지났지만 다른 선수들 사이에 갇혔고 앞 선수와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메를리에는 그 순간 자신의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결승선 앞에서 한번 낮아진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친구가 뒤에서 밀어주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앞 선수들과의 거리를 좁혔고 마지막에는 기르마이와 코이까지 넘어서며 백투백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어제의 승리로 자신의 어깨에 있던 짐을 털어냈던 메를리에는 오늘은 마음속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달리며 그에게 승리를 바쳤습니다. 메를리에가 보여준 마지막 순간의 가속은 더는 함께 할 수 없는 친구와 그가 만들어낸 마지막 우정이었을지도 모르죠. 메를리에는 친구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장 인상 깊고 카메라가 오래 따라간 선수는 우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스프린트 팀들이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는 동안 레이스의 앞에서는 한 선수가 홀로 베르주라크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또 인터마르체 팀의 리암 슬롯. 선수들이 향한 베르주라크는 오랫동안 파괴와 회복의 시간을 지나온 도시입니다. 전쟁과 홍수송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던 곳. 그 도시의 역사처럼 리암 슬롯도 투쟁을 하며 그곳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6살 때부터 뚜르 드 프랑스를 좋아했는데요. 언젠간 자신도 뚜르 안에서 달리는 모습을 꿈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2026년 리암은 정말 뚜르의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리암을 기억하게 된 장면은 조금 특별한데요. 뚜르가 시작되기 몇 주 전 GP 기핑겐에서 카라파즈와 볼라소브 같은 강자들을 따돌리며 프로 데뷔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승선 앞에서 기쁨에 가득 찼던 리암은 두 손을 번쩍 들었고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균형을 잃은 채 결승선 위로 넘어지고 말았죠. 천만다행인 건 몸과 자전거가 결승선을 통과해서 우승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우승이 아니라
우승 세레머니를 하다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리암을 결승선에서 넘어진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테이지 A. 리암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왔고 어제도 브레이크어웨이에 가명했던 오투르바도 카자루랄의 의지를 보여주며 합류했고 토탈 에너지 팀의 게른 알렉도 함께 했습니다. 세 선수는 하루 종일 같이 달리며 멋진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펠로톤은 큰 격차를 허락하지 않았죠. 최대 시간차는 불과 2분 15초. 계속 희망은 보이지만 펠로톤의 손바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리였습니다. 세 선수는 결승선이 40km 정도 남은 지점까지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국 오투르바와 게른 알렉은 펠로톤으로 복귀를 선언을 했고 혼자 남은 리암도 복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펠로톤과의 차이는 불과 1분 40초. 상식적으로 혼자 살아남기 어려운 시간 차인데 리암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달리는 리암과 수십 명이 힘을 합쳐 달려오는 펠로톤. 힘의 크기만 비교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줄어도 펠로톤과의 시간 차이가 계속 유지되자 리암은 정말 해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펠로톤과의 시간차, 남은 거리, 그리고 자신의 다리가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내린 판단이었죠.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확인을 하면서 그 안에 남은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남은 거리가 줄어들수록 펠로톤은 다급해졌고 리암을 잡기 위해 더 많은 팀이 추격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리암도 느꼈을 겁니다. 무전기에서 들리는 시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다리에 남아있던 힘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간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드디어 결승선까지 불과 1.5km. 리암이 뒤를 돌아본 순간 펠로톤은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175km 동안 이어졌던 탈출은 아쉽지만 그곳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리암은 펠로톤 안으로 사라졌고 조금 뒤 메릴리에가 베르주라크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죠. 경기가 끝난 뒤 사람들은 리암의 도전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리암은 스테이지 8에서 전투적인 선수로 선정이 됐고 수많은 팬은 리암 슬록이 스테이지 8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기뻐하지 않았는데요. 결승선이 손에 닿을 것처럼 가까웠고 마지막 1.5km를 버티지 못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놓쳐버린 결과의 아픔까지 바로 지워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리암은 인터뷰에서 지금은 자랑스럽지 않지만 아마 저녁쯤 되면 마음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죠.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리암은 경기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리암 슬록은 결승선에서 넘어진 선수가 아니라 승리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무려 175km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린 선수로 기억될 겁니다. 메릴리에는 더 이상 곁에 없는 친구와 함께 마지막 힘을 발휘했습니다. 리암은 아직 만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향해 175km를 달렸죠. 승리는 메릴리에에게 쓰여지지만 스테이지 8의 남은 이야기는 기록된 순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승리는 기록에 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사람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마지막 1km, 반더폴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세 선수는 누구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9. 선수들은 말모르를 출발해 미셀로 향했습니다. 예정된 거리는 185.5km. 하지만 코레드 지역이 40도를 넘으면서 폭염 적색 경보가 내려졌고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위해 코스는 약 30km 정도 축소됐습니다. 최종 거리는 154.6km. 거리는 짧아졌지만 4개의 산악 구간과 3,000m의 상승 고도는 결코 쉬운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출발지의 이름도 묘했는데요. 말모르. 말은 프랑스어로 고통, 나쁨을, 모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선수들이 고통스럽고 혹독한 도전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실제로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오르막과 내리막 속에서 하루 종일 싸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 휴식일을 앞두고 스테이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에 한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 펠로톤이 바로 따라붙었고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지는가 싶으면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공격하고 잡히고 다시 공격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죠. 쳇바퀴처럼 오르막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오르막이 기다렸고 간신히 브레이크어웨이가 형성되는가 싶으면 다시 펠로톤에 잡혔습니다. 힘을 쓴 만큼 결승선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계속 모습을 드러낸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클래식의 제왕 매튜 반더폴. 반더폴도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브레이크어웨이를 만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출발 후 57km. 마침내 16명의 선두 그룹이 만들어졌죠. 이번 뚜르에서 반도폴의 출발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더위 속에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비교적 쉬운 스테이지가 끝난 뒤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고 팀도 성적이 나오지 않아 초조함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컨디션이 돌아올 때까지 차분히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리고 스테이지 8에서 필립슨을 위해 리드아웃을 하는 반도폴의 모습은
그의 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장면이었습니다. 반더폴은 스테이지 9에서야 비로소 공격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찾았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브레이커 어웨이가 만들어진 뒤에도 상황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UAE와 이네오스 팀은 BA 그룹을 멀리 보내지 않았죠. 최대 시간차는 불과 1분 25초. 펠로톤의 강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브레이커 어웨이 그룹 안의 협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선수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지, 누구의 움직임에 반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한 번 더 공격을 시도해야 하는지. 결승선까지 남은 거리는 약 20km. 마지막 4등급 산악 구간인 몽배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함께 달리면 펠로톤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때 반더폴이 본능처럼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 움직임에 요하네슨, 피드콕, 보댕이 반응을 했고 그렇게 최종 4명이 만들어졌죠. 반더폴이 3명의 선수와 함께 도착지인 윗셀을 향해 달리던 순간 그의 마음에는 64년 전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열린 날 2026년 7월 12일 그리고 64년 전인 1962년 7월 12일 반더폴의 외할아버지 레몽 풀리도르는 자신의 첫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윗셀은 풀리도르가 태어난 메리냐에서 약 64km 떨어진 곳이었죠. 64년 전 같은 날 할아버지가 자신의 첫 승리를 만들었고 64년 뒤 손자는 할아버지의 기억이 남은 땅을 향해 4명의 선두 그룹 안에서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명 안에는 톰 피드콕도 있었습니다. 피드콕은 스테이지 6 투르말레에서 많은 시간을 잃었죠. 경기 후에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9에서는 달랐는데요. 컨디션이 돌아왔고 오늘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 기어 트러블이 생기면서 자전거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피드콕은 답답한 마음에 뒷 변속기를 발로 차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쪽에 있는 보조 버튼으로 변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다시 그룹으로 돌아갔죠. 마지막 스프린트가 시작됐을 때 피드콕은 본능적으로 드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어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게 다시 마지막 1km. 반더폴은 하루 종일 많은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반더폴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뒤에서는 펠로톤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면 하루 종일 이어온 도전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죠. 펠로톤과의 시간차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더폴은 자신의 시간이 오기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마지막 스프린트. 반더폴은 기다려야 할 순간과 힘을 써야 할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힘을 아끼던 선수들은 끝내 그를 넘지 못했죠. 반더폴은 그렇게 윗셀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 뒤에서 피드콕은 결국 후드를 잡고 스프린트를 시작을 했고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죠. 평소 같으면 아쉬움에 화를 냈을지도 모르지만 피드콕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자신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말하더군요. 무슨 소리인가 의아했는데 경기가 끝난 뒤 피드콕은 동료 헤르만스의 자전거 뒤에 올라타 팀 버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Q36.5팀에서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4년 전 같은 날 할아버지가 자신의 첫 승리를 만들었고 64년 뒤 손자는 할아버지의 기억이 남은 땅에서 자신의 3번째 뚜르 스테이지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9의 승리는 날짜와 우연히 만들어준 것은 아니죠. 회복되지 않은 몸을 기다렸고 브레이커 어웨이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다시 공격을 했고 하루 종일 맞바람과 펠로톤의 압박을 견디면서 마지막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직접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202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9 40도를 넘는 폭염, 끝없이 반복되는 오르막과 내리막, 공격하면 잡히고 다시 공격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하루. 하지만 선수들이 윗셀에 도착했을 때 선수들은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휴식을 얻었습니다. 피드콕은 기계의 결함이 빼앗아가지 못한 자신감을 얻었고 반더폴은 회복이 늦던 몸 상태와 팀이 가지고 있던 압박을 털어내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실패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견디면서 자신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기다림은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